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승무패가 지금 일주일에 2번씩 이어지다 보니까 방송 일정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뛰어왔는데 다행히 정시에 도착을 해서 구독자님들을 만나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어제 종료되었죠. 34회차 승무패. 자, 1등 적중자 한 분께서 기분 좋은 독식을 하시면서 마감되었습니다. 2번의 2홀 레이스를 멈추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1등 적중 또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자, 겨울인생의 축구 이야기 그 멤버십 전용 채널을 통해서 송출을 해드렸던 34회차 최종 확정 구간은 12,000원 복식으로 2장을 조합 구매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듯이 10경기 적중에 거쳤습니다. 4경기를 틀렸고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적중을 벗어난 4구간이 모두 K리그 1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만큼 제가 K리그 1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반증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잘 기억하셨다가 K리그 1이 대상 경기로 편성될 때는 가차없이 패스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35회차도 4,000원 복식이나 8,000원 복식으로 신기루 같지만 신기루가 아닌 독식회차로 상상을 해보면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35회차 분석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35회차 승무패 첫 번째 경기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1번 경기는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매치업이고요. 역시나 슬로베니아는 AT 마드리드의 오블락이 지키고 라이프치히의 세스코가 공격 선봉에 서겠죠. 자, 그러면 우디네세 듀오 로블리치와 비올이 2, 3선에서 공수 밸런스를 조율할 것은 자명해 보이는 슬로베니아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중원의 점유율을 기반으로 하는 슈팅 기회 창출에서 슬로베니아가 분명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매치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 슬로베니아의 그 공격 옵션의 시작과 끝이 왼쪽으로 편중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팀의 공격 옵션이 한쪽으로 편중된 느낌. 자, 느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공격 옵션이 편중이 된다면 후반이나 중반으로 갈수록 상대 팀에게 리스크를 노출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슬로베니아의 어떤 조그만 그런 리스크로 감안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비올과 러브리치, 세스코가 소속팀에서 경기를 펼치는 부분만 감안을 해서 분석을 해본 것이니까 뭐 국대에서는 또 뭐 다른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오블락이 지키는 골문은 이상이 없겠지만 최전방의 세스코, 그리고 2선의 러블리치, 3선의 비올의 어떤 그 가장 우월한 무대를 펼칠 수 있는 곳이 왼쪽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중된 슬로베니아의 공격력이 아르메니아에게 어떤 치명적인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아르메니아도 보카 주니어스의 브레아스코가 그 자국 프리미어리그 챔피언 퓨니크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아르메니아는 퓨니크 선수들, 그리고 또 폴란드, 러시아, 카자흐스탄 같은 변방리그에서 나름 주역들인 선수들, 그리고 또 뭐 지금 아르헨티나 그 보카 주니어스의 브레아스코처럼 또 외국으로 용병 형식으로 나간 부분, 뭐 이렇게 좀 전체 라인업의 그 분포도를 감안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브레아스코가 최전방에서 이 퓨니크 선수들을 통제할 만한 능력이나 리딩할 수 있는 멘탈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폴란드,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그 변방리그에서 나름 주역들인 2, 3선들의 케미를 매조지해줄 임팩트 있는 포워드 라인업이 보이지 않는 것. 자, 이 부분이 아르메니아의 가장 큰 어떤 그 부조와 리스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3선에 있는 아르메니아 선수들은 그래도 변방리그지만은 그 후보 선수가 아니라 주축 선수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경기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2, 3선에서 막아낼 수 있는 능력들은 있는데, 이런 케미를 아주 아름답게 맺어줘줄 최전방 자원이 아르메니아에게는 그렇게 눈에 확 띄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브리아스코도 사실 보카 주니어스에서 뭐 주전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퓨니크 선수들은 뭐 골키퍼를 비롯해서 수비 라인 뭐 2선에, 그리고 최전방에 한 명씩 이렇게 꼽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자중질환을 충분히 가늠할 수도 있는 그런 아르메니아의 선수들의 지금 그런 구조, 그런 부분도 뭐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는
1선에서 넣을 힘은 부족하지만 3선에서 지킬 힘은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소속 팀에서도 이타적인 플레이어가 많은 2선의 헌신까지 시너지 효과를 줄 수가 있다면 무승부 정도의 결과는 이변이 아닐 것으로 사료되는 1번 경기입니다. 슬로베니아의 좀 일방적이지는 않겠지만 슬로베니아가 전반적으로 리드를 하고 점유율이나 아니면은 경기력 부분, 그리고 압박하는 부분, 그리고 골 생산할 수 있는 그 생산 지수에서 모든 면에서 슬로베니아가 앞서가는 느낌은 분명히 있지만 아르메니아의 2, 3선 선수들이 그렇게 허접한 선수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르메니아 2, 3선에서 충분히 지킬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킬 힘을 브리아스코 선수 말고 또 다른 그 젊은 선수들이나 아니면 퓨니크 출신 선수들이나 누구든지 그를 매조지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근데 그 아르메니아 경기를 보거나 아니면 라인업으로서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는 슬로베니아보다 1선에서 피니쉬를 할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널의 순도면에서 슬로베니아보다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골은 못 넣겠지만 골을 안 줄 수는 있죠.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승무로 투마킹으로 가져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 정도는 이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슬로베니아가 뭐 완전한 닭공을 시전하는 팀도 아니고 무승부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승무 투마킹으로 이 아까운 종잣돈 1번 경기에서 흥청망청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는 2번 대상 경기 루마니아 불가리아 매치업입니다. 엠폴리의 라즈반 마린과 세레비 피사의 마리우스 마린이 길목을 지키는 더블 볼란치가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라리가 알라베스의 하기가 올려선 미들라인에서 공수의 밸런스를 수준 있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토트넘의 드라구신과 라요의 라치오가 방어막을 칠 3선 부분. 자, 이 강인할 것 같은 포지션의 기대값은 크지만 시즌 종반에 소속팀에서 보여주었던 활약들 속에서 이 세 선수의 현재 몸 상태를 가늠해 보면 놀라울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알리베오와 푸스카스의 공격 라인의 퀄리티는 어떻게 보면은 불가리아의 그 테살로니키의 데스포토프 테살로니키 선수, 아직은 테살로니키 선수가 맞을 겁니다. 아무튼, 테스포도프가 포진한 불가리아 포워드라인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고요. 다만 2, 3선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면에서 챔피언십 리즈 유나이티드의 일리아 그루이에프나 에르디비시 저볼레 선수죠. 크라스테퍼처럼 어린 선수들이 게임 메이커 역할을 하는 불가리아보다 관록의 라즈반 마린이 조율하는 루마니아가 좀 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2, 3선에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어떤 그 퀄리티를 달리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공격 라인은 루마니아 알리베오나 푸스카스 이 선수들의 퀄리티나 테살로니키의 데스포도프의 퀄리티나 크게 다른 부분을 느끼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2, 3선에서도 물론 양 팀에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리즈 유나이티드의 일리아 그루예프 그리고 에르디비시 저볼레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크라스테프처럼 어린 선수들이 게임 메이커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러니까 루마니아는 관록 있는 선수들이죠. 라즈반 마린이 지금 29입니까? 28?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30 가까이 아마 됐을 건데 이 라즈반 마린이 조율하는 루마니아가 좀 더 여유가 있어 보이고 접전 속에서도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인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은 노장들이겠죠. 그래서 특히 또 루마니아가 홈이고 루마니아가 다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매치업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중원에서 어린 선수들 여기까지도 괜찮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중원에서 어린 선수들이 있으면 상당히 미스매치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인터셉트를 당하거나 그리고 또 3선에서 어린 선수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체력으로 피지컬로 또 커버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2, 3선에서 전반적으로 중앙 라인에서 나이 어린 선수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순간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대응이 좀 벅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특히나
이 3선 같은 경우는 불가리아가 루마니아보다 분명히 좀 어떤 내용적인 면을 일일이 열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그 헬프 압박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공조 플레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 루마니아가 다소 불가리아보다 앞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접전 속에서도 루마니아가 다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매치업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홈팀의 단통 승리 구간에 조심스럽게 안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부 시간의 세 번째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세르비아 매치업이고요. 분데스리가 연합팀과 유럽리그 연합팀과의 올스타전 같은 프렌들리 매치업으로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프라이부르크의 그레고리치와 도르트문트의 자비처,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라이머를 공격 천병으로 활용하는 스리톱이 예상되는 그림이죠. 자, 원정팀 세르비아는 아릴라레 미트로비치를 원톱으로 봤고요. 플럼의 루키치나 아릴라레 사비치를 왼쪽, 그리고 페네르바체의 타디치를 오른쪽 측면에서 세컨 피니셔로 활용하는 그런 A 포메이션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뭐 유벤투스의 블라우비치를 중앙 포워드나 측면에 자유롭게 놔두고 파나시나이코스의 듀리치치나 우디네스의 사마르치치의 얼리크로스를 활용하는 그렇게 해서 전세를 뒤집는 B 포메이션, 그것도 아니면 뭐 AC 밀란의 요비치를 중앙으로 고정시켜 놓고 테살로니키 지브코비치의 컷백 플레이를 요구하는 C 포메이션, 뭐 이 정도로 세르비아의 예상 전술들을 만들어 볼 수는 있습니다. 블라우비치는 신장이 190이 조금 넘기 때문에 기습적인 뭐 아웃스윙이나 인스윙 얼리크로스가 필요한 시점에서 투입되는 카드로, 뭐 히든 카드로 벤치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요비치는 181인가요? 180인가요? 아무튼 비교적 단신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간결한 피니시 동작이 장점인 요비치 선수라서 컷백 플레이로 치고 들어가고자 하는 상황에서 활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세르비아 같은 다양한 루트의 공격 옵션이 장점이 될 때도 있지만 자중질환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는 게 또 축구입니다. 라운드 로빈 방식의 리그 경기가 아니고 프렌들리 매치업이기 때문에 공격 부분의 전술적인 성과는 간결하면서도 집중력 높은 오스트리아가 나아 보이고요. 야신들의 대량 출산국답게 정말 야신들이 많이 나온 세르비아죠. 지금 현재 세르비아의 골키퍼로 소집된 3명 놀랍습니다. 마요르카의 라주코비치, 그리고 토리노의 밀린코비치 사비치, 첼시의 페드로비치, 이 3명의 특급 키퍼가 포진한 골문 지킴이나 아니면 피오렌티나의 밀렌코비치와 찰즈부르크의 파블로비치, 그리고 세비야의 구데리 단속에 나서는 3선 라인의 안정감은 원정길의 어수선한 세르비아지만 그래도 세르비아가 나아 보이는 건 어쩔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이텐션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토너먼트 대회라면 오스트리아의 승리 구간을 담아가고 싶지만 친선 경기라는 주제라면 개인적인 축구 지능이 보편화되어 있는 세르비아가 뒤질 것 같은 느낌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자, 무승부 단통 구간을 가져가면서 짧은 짝대기 픽의 루틴을 버리지 않고 고수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부 시간의 네 번째 경기 아일랜드와 헝가리의 매치업입니다. 아일랜드는 리버풀의 서브키퍼 키빈 갤러를 수문장으로 내세우겠죠. 하지만 헝가리를 만나면 저승사자가 지키는 골문이 됐던 주전키퍼 사우스햄튼의 케빈 바주누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이탈한 부분이 꺼림직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뭐 리버풀 유소 출신의 켈러나 맨체스터 시티 유소 출신의 바주누 누가 나오든 간에 아일랜드의 골문은 쉽게 열린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 헝가리 상대로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던 바주누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아쉽기는 뭐 아쉬운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켈러도 뭐 헝가리 상대로는 굉장히 잘했죠. 그러면 켈러 키퍼가 골문을 지켰던 최근의 A매치를 살펴보면요. 작년 11월에 그 뉴질랜드와의 친선 경기에서는 상대팀의 5차례 유효 슈팅 속에서 3번의 선방을 이뤄냈고요. 그리고 선취골을 지키지 못하고 동점골을 내주면서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선취골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좀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경기라는 생각이 들고 켈러 키퍼가 그 리버풀의 세컨 키퍼로서의 어떤 그런 역량을 국대에서 똑같이 보여준다면은 바주누의 그 공백은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3월에 치러졌던 켈러 키퍼의 두 번째 그 경기였죠. 최근 경기치고는 그때가 좀 압권이었습니다. 피파 랭킹 3위 벨기에와 A매치를 펼쳤습니다. 이때는
켈러 키퍼가 무실점으로 클린시트를 기록을 했죠. 자, 브라이튼 알비온의 퍼거슨의 PK 실축만 아니었다면 공수 모든 면에서 벨기에를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챙길 수 있는 경기였다고 사료가 됩니다. 물론 그 헝가리도 라이프치히의 페테르 굴라치 키퍼가 있지만 팀 내에서의 존재감 이런 부분은 아일랜드의 영건 키퍼들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헝가리 굴라치 키퍼는 30대 중반을 넘어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골 궤적을 예측하는 위치 선정이나 노련미는 나을지 몰라도 아일랜드 켈러 키퍼보다 순발력이나 무릎 아래로 깔리면서 들어오는 볼에 관여된 반응 속도는 켈러 키퍼보다 굴라치 키퍼가 좀 느리다고 보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를 치르다 보면은 골키퍼에게로 향하는 궤적은 여러 방향이고 아래쪽으로 무릎 아래쪽으로 향하는 볼들이 좀 아킬레스건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헝가리 굴라치 키퍼의 경기들을 보면 이 공중볼의 선방 능력 그리고 날아오는 공의 위치 선정 골 궤적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골이 어떻게 회전을 하고 날아오는 공의 회전 각도까지 보면서 그 위치 선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헝가리 굴라치 키퍼가 훨씬 낫고요. 하지만은 무릎 아래로 들어오는 정말 빠른 공들이죠. 그리고 그 수비벽에 막혀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볼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일랜드 켈러 키퍼가 훨씬 더 수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일랜드가 잘 지키면서 신성을 거두는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요, 당연히 헝가리의 전진영 2선의 도미니크 소보슬라이의 존재감 때문입니다. 자, 울산 현대의 마틴 아담이나 프라이부르크의 살라이, 그리고 페렌츠바로시의 바르나바스 바르가의 그 포워드 삼각 편대도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헝가리의 최근 5번의 A매치 중에서 4번의 맨 오브 더 매치를 차지했던 리버풀의 도미니크 소보슬라이의 홀릭, 자, 이런 부분은 이 선수 하나만 가지고도 헝가리의 승리를 예측해 볼 수 있을 만큼의 그 존재감은 상당히 보여주고 있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현대, 울산 현대 마틴 아담이야 우리가 K리그 경기를 보면서 자주 보고요. 그리고 또 프라이부르크 살라이, 그리고 페렌츠바로시의 바르나바스 바르가 이 삼각편대가 어떻게 보면은 이 헝가리의 전형적인 그 3-2-5는 아니지만 약간 좀 이렇게 스트라이크와 세컨 스트라이크 형식으로 해서 양쪽으로 벌리는 축구. 자,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에서 투입이 되는 도미니크 소보슬라이의 왼쪽 부분이 굉장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헝가리가 만약에 소보슬라이가 그 리버풀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에 한 3분의 2만 펼쳐 보여준데도 헝가리가 몇 골은 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켈러 키퍼의 지금 현재의 그 퍼포먼스, 그리고 현재의 몸 상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기존의 그 도미니크 소보슬라이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골을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값을 그렇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헝가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친선 경기, 그러니까 A매치 같은 경우는 조직적으로 좀 완성된 팀보다 개인적인 그러니까 역량들이 뛰어난 팀들이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한번 도전은 좀 역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도미니크 소보슬라이 하나가 무서워서 이 아일랜드를 이 짧은 짝대기를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도미니크 소보슬라이의 이 그 간담 서늘한 그 공격 능력 때문에 아일랜드의 단통 승리 구간이 겨울 인생 스스로도 사실 믿었지 못한 부분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승패로 투마킹을 가더라도 무승부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경기라서 투마킹의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어차피 4,000원 많아봐야 8,000원 조합으로 도전하는 승부패인데 아일랜드 승리의 짧은 짝대기를 망설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 공격적인 공략을 해보는 4번 경기의 선택은 현 시간 해외 배당 기준 미세한 정배당과 역배당 흐름을 반복하고 있는 아일랜드 단통 승리 구간을 미련 1도 없이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는 그 도미니크 소보슬라이의 그 경기력, 그런 장면들이 자꾸 잔상처럼 떠올라서 이 단통 승리에 선택하는 손이 상당히 좀 떨리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4번 경기는 이변으로 또 한번 독식 루틴을 한번 지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서 5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경기입니다. 피파 랭킹 6위 포르투갈과 핀란드의 매치업이고요. 포르투갈이나 핀란드의 소집 명단, 그리고 예상 11,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들춰보는 건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작업 같은 느낌이 듭니다. 13년 만에 서로가 맞붙는 이 경기 또한 이변의 소지를 감지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14경기를 피할 수 없이 마킹해야 하는 승무패 게임에서 이 정도의 일방통행이 예상되는 경기는 그냥 이변 구간 없이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복식의 조합을 내려놓기에는 금전적인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배짱이나 똘끼가 충만해야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고요. 5번 경기 말고도 10% 미만의 짝대기는 2경기 정도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도전해보고 있는 35회차 승무패이기 때문에 틀리면 36회 차에 또 매진하면 됩니다. 자, 언젠가는 나의 선택이 이긴다는 긍정적인 생각, 그러한 초지일관 승무패 루틴을 35회 차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피파 랭킹 6위 포르투갈이 리스본에게 대승을 가져가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5번 경기의 분석을 가름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5회차 승무패 1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A매치에 남아있는 5경기들로 다시 찾아뵈야죠. 자, 늦은 밤 2부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겨울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